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에 등장하는 것이 오이디푸스의 아내이자 그 다음에 크레온의 누이 동생인 이 요카스타의 등장입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달려온 거죠. 달려와갖고 왕과 재상이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달려온 거예요. 그녀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은빛이죠. 은빛의 여왕입니다. 실질적 제2인자 인셈이죠. 이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딱 등장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가진다면 정말 끔찍한 비극의 운명의 희생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자기가 낳은 아들과 결혼해갖고 또 자식을 낳아 바로 그런 비운의 여인입니다. 소위 말하는. 근데 그리스 비극에서 여성들이 그렇게 약하게 그려지잖아요. 이 인물이 딱 등장하면서 내지르는 일성이거든요. 지금 남편과 오빠, 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이 지금 맞이한 이 국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힘을 모으고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 정치적인 분열의 모양을 내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요카스타가 등장하면서 한마디 첫마디가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에요.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도탄에 빠져 있는데 1인자와 2인자라는 사람이 힘을 합해서 뭐 국난을 타개할 생각은커녕 지금 정쟁만 일삼고 있느냐. 오빠 당장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여보 오이디푸스 당신 나 따라와요. 딱 한마디로 제압을 딱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오빠도 남편도 수그라들고 뭐 억지로 화해하는 척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 분열이라는 것을 탁 해소를 시키고 일단 잠정적으로 중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점점 더 깊은 비극 속으로 가는 길입니다. 뭔가 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제 오빠가 가거나 크레온이 퇴장한 후에 남편한테 도대체 무슨 일로 싸우셨냐? 우리 오빠가 당신 왕위에 오르고 왕위에 오른 다음 국정을 수행하는데 언제나 제2재상으로서 충성을 다해오지 않았냐? 왜 저 사람한테 그런 혐의를 두느냐? 라고 했더니 예언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재상 크레온이 가능한 대로 그 예언자를 불러서 그걸 탐문을 해봤더니만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 내가 그 살인자라고 그러더라. 그럼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더라. 그럼 이것이 그 예언자 혼자만의 지식이겠냐? 결국 아폴로 신탁을 받으러 갔던 것도 크레온이고 그 크레온이 돌아와서 그런 신탁을 던지고 그 신탁을 풀이한 예언자까지 그렇게 합세하여 나를 궁지로 몰고 들고 있으니 이게 바로 당신 오빠가 반역을 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논리적이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요카스타의 답변. 그렇다면 아무 문제 될 게 없다. 왜? 예언이라는 거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해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 당대의 어떤 종교적 감수성 그리고 앞에서 이미 그 이제 아테네의 그 실질적인 그 환경도 그렇거니와 이 작품 안에서 테베 시민들이 어떻게 해왔습니까? 죽자고 기도를 해왔어요. 제사 드리고 탄원하고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민들 앞에서 이 나라의 소위 말하자면 국모라는 사람이 이 말하자면 그 시민의 감정에 국민 정서에 완전히 위배되는 얘기 예언 따위 믿을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냐하면 자기가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옛날에 자기와 자기의 전 남편 라이우스 왕한테 바로 그런 신탁이 내려왔었다. 어떤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신이 준 그 꿈을 한 예언자가 풀이를 했는데 어떤 풀인가 하면 나와 전 남편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그 왕자가 자라나서 참 라이우스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이 나라를 멸망에 빠뜨릴 거다 라는 신탁 풀이를 예언자가 했다. 그래서 그 예언을 두려워한 예언의 성취를 두려워한 전 남편이 그 아기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부활을 시켜갖고 그 아이를 멀리 데려가갖고 죽여버렸대. 그리고 남편은 정작 그 라이오스 왕은 그 일로부터 한참 십수년이 지난 후에 자기도 어디 여행길에 나섰다가 도적대를 만나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 애가 태어나서 아버지를 죽이고 나를 망한다라고 했지만은 그 애도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남편도 자기 아들 손에 죽은 게 아니라 도적대 손에 죽은 거다. 예언이라는 거 믿을 것 없다. 어쩌면 신탁 자체는 뭔가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신의 뜻은 분명히 있을 거다. 하지만 그것을 풀이하는 인간에 불과한 예언자가 잘못 풀이하기 십상이다 라는 얘기를 들려줘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들려주는 좀 더 디테일한 면이 오이디푸스의 귀를 때립니다. 뭔가 하면 남편 죽은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 부하들 몇 명하고 같이 어디 여행길에 나섰다가 그리고 무슨 그러면 신탁을 받기 위해서 델피로 가던 도중에 어떤 세 갈래 길이 있었는데 그 세 갈래 길에서 도적대들을 만나갖고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더라. 그러니 예언은 빗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던 오이디푸스가 갑자기 잠깐 어디서 그 살해 사건이 일어났다고? 세 갈래 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 갈래 길은 우리 인트로덕션에서 봤다시피 바로 테베에서 델피로 가는 길 또는 코린트에서 델피로 가는 길, 이 세 도시가 만나지는 접점이다. 그 세 갈래 길. 자, 이 세 갈래 길에서 만났다라는 그 얘기가 오이디푸스의 귀를 칠 수밖에 없죠. 왜? 바로 자기 자신이 젊어서 열몇 살 때 그 신탁을 친부냐 아니냐 친부모냐 아니냐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델피의 신전으로 갔다가 그 엄청난 저주의 예언을 듣고 도망쳐서 온 곳이 바로 그 세 갈래 길이었고 그 세 갈래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게 무슨 일인가 하면 이제 오이디푸스가 이제서 밝힙니다. 참 이게 재밌어요. 지금 이래갖고 세 갈래 길, 자기한테 그 세 갈래 길에서 어떤 사건의 우발적인 어떤 살인을 갖다 저질른 이 오이디푸스 입장에서는 그 세 갈래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전왕이 거기서 살해당했다. 그러면 그럼 내가 죽인 사람이 왕?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 세 갈래 길? 그랬구만 하고 이렇게 한 걸음 뒷걸음질 칠 겁니다. 오이디푸스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실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그 당신이 말하는 세 갈래 길에서 사실은 내가 우발적으로 누군가를 죽였다 라는 걸 실토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 왕비 넌 물론이고 시민들이 둘러서 있는 이 지점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비로소 지난 십수년간 털어놓고 밝히지 못했던 자기 출생과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이야기인 즉슨 그겁니다. 자기가 코린트 왕과 왕비를 부모로 해갖고 태어나서 잘 궁정에서 자라고 있다가 어떤 그 소위 정체성에 관한 그 의혹을 품고 신탁을 받으러 갔다가 내 부모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놈의 신탁이라는 것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했다 라는 끔찍한 예언을 받은 통에 너무나 병하게 질린 나머지 그야말로 신전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와서 냅다 길을 달리다 보니 내가 코린트로 돌아갈 수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부모님하고 어떻게 한다는데 어떻게 그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방랑길에 떠돌이가 되어 방랑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방랑길에 올랐다가 이제 그 세 갈래 길에 도착했고 거기서 어떤 일행을 만납니다. 자, 그대는 또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봐야 돼요.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 오이디푸스는 거기서 말하자면 그 끔찍한 신탁을 듣고 도망치다가 정신 차리고 고향으로 가서는 안 돼. 나는 이제 떠돌이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라는 그 생각들이 전개되는 가운데 그래서 그때부터 방랑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대사에 그래서 낮에는 숲속으로 숨어들고 밤이 되어 길의 인적이 끊어지면 그때서야 길 위로 나서서 별을 보며 길을 따라 걷다가 새벽녘이 되고 동토 오면 사람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면 또 숲속으로 숨어들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한테 내린 그 저주라는 게 아비를 죽이고 어미와 우리 용서하십시오. 우리 옛날 말로 어미와 붙어먹는 거다. 이게 사람이냐? 그건 금수만도 못한 죄지. 짐승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사람 얼굴을 차마 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향 마을에 못 가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요, 사람 사는 마을에 얼굴을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조차 사람을 피해서 숲속으로 도망쳐 다녔다. 마치 들짐승처럼, 들개처럼. 그러다가 아무도 없는 밤이 되어서야 길 위로 올라가서 방랑을 계속하고 있었다. 자, 그렇게 해갖고 왔는데 그 세 갈래 길에서 어떤 일행을 만났다. 그 일행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사람들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 자, 거기서 그 일행이 한 사람이 매우 높은 지체의 사람인지 수레 위에 올라타고 나머지를 말하자면 보디가드들이 둘러싸고 길을 오고 있었는데 그 세 갈래 길에서 길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길싸움.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의 이 끔찍한 그 운명이라는 게 바로 이 세 갈래 길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것은 길싸움이었다. 이걸 가만 생각하면 이 마치 우리나라의 그 천안 삼거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뭐 이런 느낌의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야기를 해나가는 가운데 오이디푸스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점점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그걸 하나하나 마치 그 사건 현장 검증을 하듯이 하나하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 갈래 길에서 그 일행을 만났는데 그 일행들이 나보고 길에서 물러나라! 비켜 이놈아! 어르신, 높으신 어른 행차하는데 웬 젊은 놈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고개 뻣뻣이 들고 어딜 가? 비켜! 라고 길에서 나를 길 밖으로 내치려고 들었다. 그 수행원들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내가 몸싸움을 해서 밀어붙이고 내가 그 옆으로 지나갔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길 밖으로 내치려고 한다. 이것이 오이디푸스의 입장에서는 어떤가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한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고향도 집도 사람의 마을도 아니에요. 자기한테 주어진 것은 앞으로 끝없는 방랑을 이어나가야 할 길밖에 남아있지 않는 사람. 근데 그 길에서조차 비켜서라. 길에서조차 비켜서. 못 비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궁지에 몰리면, 그죠? 마지막에 쥐도 궁지에 몰리면. 마지막 남은 게 이건데 나 여기서 못 비켜. 아마 이래서 그 몸싸움이 붙었는데 아무리 뭐 건장한 뭐 17세, 18세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이 왕을 수행하는 소위 프로페셔널 보디가드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하고 몸싸움을 해갖고 이기고 지나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건 무슨 얘기죠? 그건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심리적, 신체적 흥분 상태이냐. 뭔가 그 힘이 몸싸움을 해서 이 전문적인 수행원들 갖다가 수행원들을 밀치고 나갈 정도가 됐다는 것은 오이디푸스가 이 시점에, 이 지점에 왔을 때는 처음에 느꼈던 그 저주의 예언으로부터 받은 경악, 충격이라는 상태로부터 막 도망치듯 다니고 숲속으로 쫓겨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왜 이런 끔찍한 운명이 나한테 주어지냐? 내가 뭘 잘못해서?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운명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되나? 이런 이를테면 좌절, 깊은 좌절 속에 좌절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울분이 생깁니다. 울분이. 그죠? 왜 내가 뭘 잘못해서? 라는. 그래서 그 울분에 쌓여서 몸이 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길에서조차 비켜라고. 못 비켜! 하면서 부딪힙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뚫고 지나가면 다행이었는데 문제는 그 가만히 앉아있던 수레 위에 앉아있던 점잖게 생긴 양반이 갑자기 몽둥이를 들고 막대기를 들고 자기 머리를 내리쳤다. 자, 여기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범행 도구가 뭐냐, 공격 부위가 어디냐, 이 얘기까지 나와요. 그냥 지나가는데 나를 내리쳤어, 나를 몽둥이로 때렸어 라고 하면 그만일 것을 범행 도구 보세요.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끝이 갈라진 막대기로 나와요.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Y자 모양으로 생겼다는 거죠. 이 끝이 갈라진 막대기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리스는 예나 지금이나 목축 사회입니다. 기본적인 경제는 지금도 목축 사회. 양떼를 몰고 다녀요.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끝이 갈라진 이 막대기라는 것은 양떼를 몰 때 목자들이
그걸 짚고 다니다가 양 한 마리가 말 안 듣고 바깥으로 삐져나오면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면은 그걸로 목을 갖다가 탁 집어갖고 안으로 끌어당기고 짐승 다루는 막대기예요. 짐승 다루는 막대기. 자, 짐승 다루는 막대기. 그 막대기를 가지고 어디를 친다? 딴 데도 아니고 머리를 친다. 머리를 친다는 건 뭘까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마 경험을 못했겠지만 나이 든 세대 사람들은 학교에 체벌이라는 게 일상화된 삶을 살았어요.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어요. 그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많이 하고. 이 매라는 게 또는 더 넓게 나가서 모든 폭력이라는 것은 다만 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에 담긴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이에요, 폭력이라는 것도. 뭔가 하면 이런 경우들 많이 있었죠. 뭐 월말고사를 보면은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 석차가 5등 내려갔어. 그러면 선생님이 와서 손바닥 내밀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5배 떨어진 석차만큼 5배 5등 내려가서 다시 올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뭘 잘못해갖고 어릴 때 거짓말을 했다든지 뭐 해서 어머니한테 종아리 긋고 회초리를 맞습니다. 그럴 때 그 회초리는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 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자, 이런 모든 어떤 그 매라는 것은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기 마련인데, 근데 이 매질 가운데에서도 참 견디기 힘든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이 뭐라 그럽니까? 뺨때기, 귀싸대기 때리는 거. 그 옛날 선생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죠? 거의 일상적으로 A 하면서 툭툭 치고. 근데 이거는 아파서 아픈 게 아니라 극심한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문제가 안 되고 그 수치감, 그것이 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매질은 말아야죠. 명확한 어떤 그 메시지가 담긴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머리를 때린다는 것은 뭘까요? 머리를 내리친다. 이 머리가 뭡니까? 사람의 머리가 두뇌가 들어있고 뇌가 들어있고 이게 사람의 생명이 앉은 자리예요. 그렇죠? 머리를 내리친다는 것은 죽어라 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죽어라. 그러니 전체적인 다시 맥락을 따라가 보세요. 끝이 갈라진 짐승을 다루는 막대기로 머리를 내리친다 라는 것은 말로 메시지로 바꾸면 야, 이 짐승 같은 놈아 죽어라. 그 왕의 이행들이 볼 때는 웬 거지 깜갱이 같은 방랑하는 젊은이 하나가 머리 뻣뻣이 들고 왕 앞으로 지나가려는 게 택도 없는 소리지. 도대체 이 대한민국 여든 사는데 그죠? 야, 눈 못 감아? 고개 못 숙여? 무릎 꿇어? 엎드려 뻗쳐? 하는 소리. 이놈의 군대 문화가 있는 그건 뭐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굴종을 시키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라는 의미에서 이 젊은 세대를 갖다가 압박하면서 그렇게. 그래서 짐승 같은 놈아 이 죽어라라는 매질을 내린 거예요. 그럼 오이디푸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잖아도 자기가 지금 인간만도 못한 처지, 금수만도 못한 처지, 아기를 죽이고 어미와 붙어 먹는다는 그 저주의 말 때문에 속에서 우라가 치밀대로 치밀어 있는 상태. 처음에는 그 깊은 좌절에 빠졌다가 이제는 우라가 막 치밀어 있는 상태. 그걸로 상대방 보디가드를 다 밀치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떨어진 매질이 무슨 매질인가 하면 이 짐승 같은 놈만 죽어라.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순간에 오이디푸스가 뭐라 그러냐? 그래서 그 몽둥이를 뺏어버리고 그걸로 그 나를 내리친 그 사람은 수레 위에 그 사람은 물론이고 옆에 있던 사람들 다 때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다 때려. 얼마나 속에 있는 울분의 에너지가 컸으면. 그죠? 그러면서 이것이 이 반면국 공연에서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영어로 하면 I kill them al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I kill them all 와 소리를 막 쳐요. 마치 지금 뭐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그냥 떠오르는 대로 회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에는 그 회고로 시작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떠올린 그 기억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순간 십수년 전에 세갈래길에서 느꼈던 길 밖으로 내쳐지려고 하고 자기한테 짐승 같은 놈 죽으라라고 그 매질을 당했을 때의 그 울분의 에너지가 그 분노의 에너지가 확 하고 되살아나는 말을 하다가 그 말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 핏빛 감정에 그 살인의 에너지에 사로잡혀 버려가 꽉 하면서 자기가 지금 여기서 완전히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모습이군요. 이 모습.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일단 그 왕비와 시민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한테는 최고의 인간이었어요. 그죠? 만인 위에 뛰어난 황금빛 인간, 아폴로 신의 버금가는 지혜자 오이디푸스, 그죠? 성군, 현군, 남편으로서 자상하고 존경하는 남편,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인물이 지금 그 과거의 일을 더듬다가 과거에 겪었던 그 에너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에서 뭘 봐요? 살인자의 모습을 봐요. 그 살인자의 모습의 다른 이름은 인간 살인자를 움직이고 있는 영적 힘은 뭐냐? 바로 야만의 신이다. 제1기도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시민들이 노래할 때 그죠?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아버지 제우스 부른 다음에 더 끔찍한 이름 바로 야만의 신을 불렀죠. 그리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속에 들어와 숨어있는 우리 속에입니다. 우리 속에 숨어 들어와 있는 야만의 신을 아버지 제우스여 당신의 벼락을 내리쳐서 내쫓으소서. 우리 속에 야만의 신이라는 게 저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마다, 사탄이다, 전쟁의 신이다 라는 외화되어 있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사실은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게 울분이 됐든 울화가 됐든 어떤 분노가 됐든 간에 모든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파괴적 에너지 그게 바로 야만의 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황금빛 인간이 가져야 할 모든 자질, 감성과 이성과 의지까지도 모두 골고루 최대한으로 구현하고 있는 가장 뛰어난 이상적 인간으로 보였던 인물에게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인물조차도 그 안에 야만의 신을 품고 있다. 파괴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그 파괴적인 에너지라는 것은 타인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파괴하는 그런 에너지이기도 하다. 한 가지 포인트를 놓쳤는데 아까 그 세 갈래 길 거기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걸 있었어요. 사실 그 장면, 이 드라마의 그 장면을 보고서 지금은 프로이트가 간파를 한 거예요.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걸 가족 패러다임 안에서 아이의 어떤 성장 과정, 성적 정체성의 형성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이 드라마를 읽다가 프로이트가 발견한 것은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물론 오이디푸스가 지금 알고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야 이 아버지야 죽어라고 아니었잖아요. 그죠? 자기도 모르는 타인, 자기보다 윗세대 그죠? 이렇게 됐어요. 무의식적으로 한다. 무의식적인 거야.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게 말하자면은 이 어머니와의 친화, 사실 어머니의 몸에서 난 이 아들이 어머니의 몸과 하나였던 아들이 분리돼 갖고 한 인간으로 출생하게 될 때 그 아버지라는 존재가 개입해 갖고 그 아이를 어머니로부터 떼어내고 아이는 어머니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막아서는 아버지라는 권위의 이름 그것에 저항하게 되어 있다. 그 저항이 어느 단계에 가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구나 숙이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성장 과정 소위 또는 사회화 과정이라는 걸 거치게 돼요. 그게 정상화되지 못하고 어긋나게 될 때에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발현이 돼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또는 행위적인 어떤 이상들을 갖다가 만들어낸다 하는 얘기죠. 그것이 가족 패러다임 안에서 한 개인의 성장, 심리적, 생리적 성장 과정이라는 걸 설명을 1차적으로는 했지만 프로이트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한 사회, 인간 사회에서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가도 얘기를 했어요. 그에 의하면은 바로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갈등,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은 사회적인 지평 위에 올려다 놓으면 뭐냐? 바로 세대 갈등. 자라나는 세대는
자기도 하나의 개인으로 주체로 일어서기 위해서 그죠? 발을 땅에 굳게 딛고 일어섭니다.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우뚝 일어서려고 합니다. 근데 위에 세대가 어떻게 합니까? 야 이놈아, 눈 내리 깔어, 고개 숙여, 무릎 꿇어, 말 안 들어, 머리 확 내리칩니다. 그게 소위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영원한 인류사회의 갈등이라는 것이죠. 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들어간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고, 지금 여기 와서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가장 빛나는 어떤 자질들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예외 없이 사실은 모두가 다 그 내면의 파괴적 에너지, 야만의 신을 품고 있다.